그 황당한 제안을 하던 날, 저는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을 본 순간, 제게 다른 선택지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빗소리에 잠식당한 듯 정막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박진우는 친구 강민호의 아내 이소연의 집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우산은 이미 제 역할을 잃은 지 오래였다. 쏴 하고 퍼붓는 빗줄기는 그의 낡은 코트 어깨를 무참히 적시고 있었다. 오늘이 민호의 첫 기일이었다. 1년 전 오늘, 40년 지기 친구는 허망하게 그의 곁을 떠났다. 암이라는 놈은 참으로 지독해서 불과 몇 달 만의 산처럼 단단하던 친구를 새우러지게 만들었다. 진우는 아직도 민호의 부재가 실감나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 뻔했고, 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노인들을 볼 때면 할 일 없이 그를 찾아 두리번거렸다. 진우의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떴다. 아내가 떠난 후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무미건조한 시간의 강을 표류하던 그에게 유일한 닻이 되어준 것이 바로 민호였다. 민호는 아내를 잃은 친구를 위해 매일같이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어주고 억지로 그를 끌고 등산을 가기도 했다. 그런 친구였다. 그런 친구가 이제 세상에 없었다. 진우에게 남은 것은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은퇴 후 그의 하루는 기계처럼 반복되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홀로 식사를 하고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한 뒤 버스를 타고 민호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한다. 친구의 비석 앞에 소주 한 잔을 따라놓고 한참을 앉아있다 돌아오는 길에는 을의 민호와 서연이 살던 동네를 거쳐왔다. 멀찍이서 그들의 집을 바라보는 것이 어느새 그의 새로운 습관이 되어버렸다. 민호가 떠난 후 그 집은 마치 생명력을 잃은 식물처럼 서서히 시들어갔다. 민호가 살아있을 때 그토록 정성껏 가꾸던 작은 정원의 꽃들은 색을 잃었고, 하얀 페인트가 칠해져 있던 나무 울타리는 군데군데 벗겨져 흉한 속살을 드러냈다. 집은 그 주인을 닮아갔다. 진우는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서연의 그림자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녀는 좀처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가끔 장을 보러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한때 누구보다도 고운 미소를 가졌던 여인이었다. 민호는 늘 아내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다. 마음이 비단결처럼 곱고 음식 솜씨는 천하제일이라며 어깨를 으쓱거리곤 했다. 그 말을 할 때 민호의 얼굴에 번지던 행복한 미소를 진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했다. 진우가 서연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연민이나 동정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말 없는 견딤, 그 처절한 인내심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진우는 여느 때처럼 멀리서 그녀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따라 서연은 작은 정원에 나와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가장 아끼던 국화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마른 잎을 떼어내고 있었다. 그 손길은 너무나도 느리고 힘겨워 보였다. 한참 동안 화분을 매만지던 그녀는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오직 가을 햇살만이 그녀의 지친 어깨 위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숨죽인 채 그녀의 눈물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 순간 진우는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슬픔에 잠식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지키기 위해,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그 연약한 모습 속에 담긴 강인함,
남편을 향한 영원하고도 지독한 사랑. 그것이 진우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 모습에서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친구의 그림자를 보았다. 오늘 민호의 첫 기일에 진우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연에게 최소한의 위로라도 건네야만 했다. 그것이 하늘에 있는 친구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대문 앞에 서자 차마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힘내라는 상투적인 위로의 말이 그녀에게 가닿기나 할까? 혹시나 나의 방문이 그녀의 슬픔을 더욱 헤집어 놓는 것은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망설이고 있는 사이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아마도 빗소리가 너무 커서 그의 발소리를 듣지 못했으리라. 서연은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밖으로 나오려다. 문 앞에 시커멓게 서 있는 진우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촛농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주머니, 아니 서연 씨. 진우는 저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이제는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공허했다. 진우 씨, 여긴 어쩐 일로?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젖은 낙엽처럼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진우는 뭐라고 말을 이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비에 젖은 채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위태롭게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진우는 결심했다. 오늘 밤 그는 친구의 외로운 아내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무모하고도 절박한 약속을 해야만 하겠다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서연은 마침내 망설임을 거두고 그를 위해 문을 활짝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젖은 신발을 현관 앞에 벗어두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어둡고 서늘했다. 민호가 살아있을 때의 온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과 희미한 먼지 냄새뿐이었다. 거실 벽 중앙에는 민호와 서연이 활짝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현실의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잠시만요. 수건이라도. 서연이 당황하며 안방으로 향했다. 진우는 젖은 코트 자락을 매만지며 거실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박물관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민호가 아끼던 낚싯대가 현관 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그가 늘 앉던 소파 한쪽은 살짝 꺼져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만 없었다. 서연이 건넨 마른 수건으로 대충 얼굴과 머리카락을 닦아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내오겠다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불안정했다. 진우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현관문 위쪽 등이 깜빡거리더군요. 민호가 있었으면 당장 고쳤을 텐데 그의 말에 서연의 어깨가 흠칫 떨리는 것이 보였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소리가 잠시 멎었다. 진우는 성급하게 말을 내뱉은 것을 후회했다. 굳이 친구의 이름을 꺼내 그녀의 상처를 건드릴 필요는 없었는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잠시 후 그녀가 작은 쟁반에 찻잔 2개를 들고 나오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그녀가 덧붙였다. 늘 그 사람이 하던 일이라서 저는 정우 하나 제대로 갈아 끼우질 못하네요. 자조적인 미소였지만 그 끝은 슬픔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차를 마셨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그날 진우는 차만 마시고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그의 등 뒤로.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진우는 공구함 하나를 들고 다시 서연의 집을 찾았다. 그는 어제 본 현관등 정우를 갈아 끼우고 삐걱거리던 대문 경첩에 기름칠을 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였다. 이런 것까지 일부러 정말 괜찮은데. 괜찮긴요. 민호가 알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자기 아내를 이 고생시켰다고 불호령을 내리겠죠. 진우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다. 그 농담에 서연의 입가에도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진우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진우는 그 후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어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다. 며칠 뒤에는 지나가는 길인데 울타리가 영복이 흉해서라며 벗겨진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해주었다. 그는 민호가 좋아하던 하얀색 페인트를 구해 와 꼼꼼하게 칠했다. 페인트가 마르기를 기다리며 그들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민호 씨는 하얀색을 참 좋아했어요. 깨끗하다고요. 알아요. 저랑 술 마실 때도 늘 흰 셔츠만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화는 항상 민호로 시작해서 민호로 끝났다. 그 이름은 두 사람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자 동시에 다가설 수 없게 만드는 견고한 벽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함께 민호와의 추억이 깃든 어딘가를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낡은 울타리, 정원의 꽃, 텅 빈 소파 같은 것들을 한 번은 노모가 담가준 김치를 나눠주러 간 적도 있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담그셔서 혹시 김치 좋아하실까 해서요. 뻔한 핑계였지만 서연은 말없이 받아들었다. 그날 진우는 그녀의 집 안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서연은 혼잣말처럼, 그러나 분명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것처럼 속삭였다. 여보, 오늘은 진우 씨가 김치를 가져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총각김치인데. 진우는 못 들은 척 서둘러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고독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남편과 매일 대화하고 그의 흔적을 붙잡고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진우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자리 잡았다. 이것은 남녀 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둘도 없는 친구를 잃은 동지애이자 홀로 남겨진 친구의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었다. 민호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그에게 자신의 아내를 부탁했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진우는 알지 못했다. 그의 선량한 의무감이, 그 주저하는 발걸음들이 그들을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순수한 우정과 책임감뿐인지 그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저 매일같이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돌았다. 마치 중력에 이끌리는 행성처럼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의 고독 속으로 한 걸음씩 아주 느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서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의 모퉁이를 돌았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바람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진우는 창문에 부딪히는 스산한 바람 소리를 들으며 달력을 넘기다 손가락을 멈췄다. 10월 28일, 그와 서연의 40번째 결혼기념일.
민호는 작년에 이날을 얼마나 고대했던가. 아내와 함께 유럽으로 리마인드 웨딩 여행을 가겠다며. 아이처럼 들떠 여행 책자를 뒤적이던 친구의 얼굴이 눈앞에 선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서연은 껍질 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진우가 몇 번이고 그녀의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집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어떤 생명의 신호도 내보내지 않았다. 커튼은 종일 내려져 있었고 저녁이 되어도 불이 켜지는 법이 없었다. 진우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결혼기념일 바로 전날. 진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서툴지만 정성껏 쌀죽을 끓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속이 아프다고 하면 늘 끓여주던 것이었다. 그는 이 죽이 그녀의 텅 빈 위장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채워주길 바랐다. 보온병에 담은 죽을 들고 그녀의 집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는 반쯤은 포기한 상태였다. 역시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안에서 희미하게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서연 씨, 괜찮으세요, 서연 씨? 문 좀 열어보세요. 그는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고리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리고 그 틈으로 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진우는 숨을 멈췄다. 며칠 사이에 그녀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다. 뺨은 움푹 패고 눈은 퀭했으며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진우는 억지로 문을 조금 더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집 안은 냉골이었다. 한낮인데도 모든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컴컴했고 공기는 무겁고 탁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며칠은 되어 보이는 빵 조각과 우유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소파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사진 액자를. 민호와 그녀의 결혼 사진이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것 같아서 죽이라도 좀 끓여왔습니다. 진우는 보온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오직 사진 액자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내일이에요. 네, 내일이 우리 결혼한 지 40년 되는 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녀는 마른 손으로 사진의 유리를 천천히 쓸어내렸다. 이 사람이 약속했는데 40주년에는 꼭 세상에서 제일 근사한 곳에 데려가 주겠다고. 매일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말을 잇던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내둑이 무너지듯 참아왔던 모든 서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절망에 빠진 이의 처절한 절규였다. 보고 싶어, 여보. 너무 보고 싶어. 그녀는 사진 액자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다. 딱 하루만, 아니, 딱 한 끼만이라도 예전처럼 그냥 마주 앉아서 저녁 한 끼만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는데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거대한 슬픔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었다. 그는 그저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과 그런 그녀를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으며 바라보는 친구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다. 친구의 웃음이 마치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진우야, 내 아내 좀 어떻게 해줘. 저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상식의 경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오직 이 여인을 고통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뿐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오열로 들썩이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서연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녀의 텅 빈 눈이 그를 향했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아주 느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낮고 진지했다. 그럼 사모님,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와 빗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오늘 밤만이라도 제가 남편이 되어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서연의 울음이 멎었다. 그녀의 눈이 커다래졌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외로운 친구를 위해, 그리고 지쳐버린 사모님을 위해 오늘 밤만은 제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서연은 아주 천천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사진 속 민호의 웃는 얼굴 위로 떨어졌다. 그들의 기묘한 약속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물소리가 한참 동안 들린 후 그녀는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한결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장롱을 열었다. 장롱 안쪽 깊숙한 곳, 방충제 냄새와 함께 묵은 시간이 배어있는 남편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그중 가장 좋은 감색 양복을 향했다. 민호가 딸의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었다. 진우 씨에게는 조금 작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연은 양복을 들고 나와 진우에게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어 들어갔지만 조금 전의 절망적인 공허함 대신 기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양복을 받아들었다. 친구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간 작은 방 거울 속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품은 살짝 컸고 소매는 조금 짧았다. 완벽한 타인의 옷을 입은 광대.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오늘 밤 그는 광대가 되어야만 했다. 두 사람이 함께 부엌에 섰다. 서연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고 진우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파를 걷어붙이고 채소를 다듬었다. 그들이 만들 요리는 모두 민호가 좋아하던 것들이었다. 달콤 짭짤한 갈비찜, 고소한 잡채, 그리고 얼큰한 해물탕. 놀랍게도 함께 요리를 하는 동안 그들의 어색함은 조금씩 녹아내렸다. 서연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요리해온 사람에게 하듯 여보, 간장 좀 줘요 라고 무심코 말했다가 스스로 놀라 입을 가렸다. 진우는 못 들은 척 잠자코 간장병을 건네주었다. 그들의 손이 스칠 때마다 미세한 전류 같은 긴장감이 흘렀지만 두 사람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어느새 식탁은 푸짐한 음식들로 가득 찼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의 식탁에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다. 서연은 찬장에서 민호가 아끼던 술잔 2개와 술병을 꺼내왔다. 이 사람이 술친구 없어서 저승에서 심심할까봐 내가 대신 마셔줘야겠어요. 그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마주 앉았다.
진우는 민호가 늘 앉던 자리에,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진우는 서툴게 술을 따라 그녀의 잔을 채웠다. 자, 우리의 40주년을 위하여. 진우가 잔을 들며 말했다. 서연도 조용히 잔을 들었다. 쨍 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잔이 부딪혔다. 그 순간 서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위안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들은 정말 오래된 부부처럼 천천히 식사를 했다. 진우는 민우에 대한 옛 이야기들을 꺼내놓았다. 군대 시절 실수담, 신혼 초에 겪었던 웃지 못할 이야기들. 그때 기억나십니까? 민호가 당신 끓여준다고 처음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을 너무 많이 넣어서 솥이 넘칠 뻔했던 거. 그때 민호 얼굴이 얼마나 새하얗게 질렸는지. 진우의 말에 서연의 입가에 마침내 미소가 번졌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이내 그녀는 소리를 내어 웃기 시작했다. 까르르 하고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는 메마른 집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진우는 1년 만에 처음 듣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밤의 연극이 비록 미친 짓일지라도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그렇게 그들의 위태롭고 슬픈 만찬이 절정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띵동!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그들의 연극을 무참히 갈라놓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누구지?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택배 기사려니 생각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진우는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지만 차마 그녀를 말리지 못했다. 누구세요? 서연이 문을 여는 순간 문 밖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딸 김민지가 서 있었다. 손에는 예쁜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다. 엄마 서프라이즈, 결혼기념일 깜짝 파티해 주려고 일부러 말 안 하고 왔지. 민지는 활기차게 외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불빛,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1년 만에 처음 듣는 엄마의 웃음소리까지. 그녀는 자신의 깜짝 방문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식탁을 보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자신의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의 양복을 입고 앉아있는 박진우, 그리고 당황과 공포로 하얗게 질린 얼굴의 어머니 민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는 엄마와 진우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생크림이 처참하게 바닥에 뭉개졌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시간도, 공기도, 두 사람의 심장도. 민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날아와 두 사람이 위태롭게 쌓아 올린 하룻밤의 환상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바닥에 뭉개진 케이크는 마치 그들의 위태롭던 행복의 잔해처럼 보였다. 민지의 싸늘한 목소리는 얼음 송곳이 되어 진우와 서연의 심장을 꿰뚫었다. 엄마, 대답 좀 해봐.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분노가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겁에 질린 아이처럼. 그녀는 그저 딸의 얼굴과 진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진우였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민지 양, 이건 오해라네. 자네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해요. 민지는 진우의 말을 비웃음으로 끊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진우가 입고 있는 아버지의 양복에 경멸적으로 못 박혔다. 오해? 그럼 저 옷은 뭔데요? 왜 아저씨가 우리 아빠 옷을 입고 우리 아빠 자리에 앉아서 우리 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엄마랑 웃고 떠들고 있는 건데요. 이것도 오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 비명처럼 변해갔다. 서연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다. 민지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냥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진우 씨한테 부탁한 거야.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아빠 옷을 입고 밤에 단둘이 술상을 차려요, 엄마. 제정신이야. 아빠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1년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지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두 사람이 파렴치한 배신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보기에 어머니는 슬픔을 핑계로 외간 남자와 놀아나고 있었고,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자는 그 슬픔을 파고들어 어머니를 유혹하고 있었다. 이 끔찍한 그림 앞에서 그 어떤 해명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진우는 다시 한번 해명하려 했지만 민지는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오빠한테 다 이를 거야. 오빠가 이 상황을 알아야겠어. 안 돼. 민지야, 제발. 서연이 애원했지만 민지는 매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익숙하게 번호를 누르고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여보세요? 민지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들 민준의 목소리였다. 오빠, 당장 엄마 집으로 와야겠어. 아니, 올 필요도 없겠다. 내가 지금 뭘 봤는지 알아. 민지는 분노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본 광경을 최악의 방식으로 각색하여 늘어놓기 시작했다. 엄마가 박진우 아저씨랑 단둘이 술판을 벌이고 있어. 심지어 그 아저씨, 우리 아빠 양복을 입고 아빠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오늘이 무슨 날인 줄 뻔히 알면서 이게 말이 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풍전야처럼 불길했다. 이윽고 아들 민준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어머니, 옆에 계시니 바꿔봐. 민지는 휴대폰을 서연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저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스피커폰을 통해 명령조로 말했다. 어머니, 제 말 들리세요? 당장 그분 집에서 내보내세요. 민준아, 그리고 다시는 그분과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는 짓 더는 못 봅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발 저희 자식들 체면이라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보다도 날카롭게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체면, 먹칠, 부끄러움, 자식에게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의 어설픈 선의가 한 가족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그는 친구의 아내를 위로하려던 것이 아니라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몬 살인자가 된 기분이었다. 더 이상의 해명은 무의미했다. 아니,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터였다. 그는 조용히 입고 있던 양복 상의를 벗어 의자에 걸쳤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서연과 그런 어머니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다. 그는 묵묵히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로 서연의 절규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는 차마 돌아볼 수 없었다.
삐걱 하고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 집 안에는 부서진 케이크와 깨져버린 관계의 파편만이 뒹굴고 있었다. 민지는 여전히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고 서연은 엉망이 된 식탁 아래에서 이제는 닿을 수 없는 남편의 이름과 방금 떠나버린 남자의 이름을 번갈아 부르며 서럽게 울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휘몰아친 폭풍은 모든 것을 앗아간 뒤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자신이 어떻게 걸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치심과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선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그의 어리석은 행동이 어떤 파국을 불러왔는가. 그는 친구의 아내를 위로하기는커녕 그녀를 자식들 앞에서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었고 스스로는 죽은 친구의 아내를 넘본 추악한 늙은이가 되어버렸다. 자신의 텅 빈 집에 들어선 순간 어둠과 정적이 그를 집어삼켰다.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는 현관에 주저앉았다. 서연의 집에서 들려오던 그녀의 절규, 딸 민지의 경멸에 찬 눈빛,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냉혹한 목소리가 귀신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모든 것이 그의 죄였다. 감히 선을 넘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재앙이었다. 그는 부엌으로가 찬장에 있던 소주병을 꺼내 들었다. 잔도 없이 병나발을 불었다. 쓴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마음속의 괴로움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지난 몇 주간의 자신의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처음에는 순수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변명했다. 그저 외롭게 남겨진 친구의 아내를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 민호에 대한 의리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술 기운이 오르자 애써 외면하고 있던 진실이 뱀처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정말 의리만으로 그녀의 집 울타리를 칠했을까? 정말 순수한 동정심만으로 그녀에게 죽을 끓여다 주었을까?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곁에 있을 핑계가 필요했다. 그는 그녀의 희미한 미소를 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듣고 싶었다. 민호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이서연이라는 한 여자로서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진우는 깊은 자기 혐오에 빠졌다. 그는 친구를 배신했다. 죽어서 말이 없는 친구의 믿음을 배신하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탐낸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한편 서연의 집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딸 민지는 며칠간 집에 머물며 어머니를 감시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마치 어머니를 세상의 비난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것 같았지만 실은 거대한 감옥을 만드는 행위였다. 아들 민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걱정이 아닌 감시의 날이 서 있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은 집 밖에 안 나가셨죠? 박진우 아저씨한테서 연락 온 거 없죠? 모든 질문의 끝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매달려 있었다. 서연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니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녀는 진우가 고쳐준 현관등을 볼 때마다 그가 칠해준 하얀 울타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그의 친절은 이제 지워지지 않는 죄의 증거가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자신 때문에 그가 자식들 앞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파렴치 안으로 몰려 쫓겨나야 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잠 못 들게 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괴롭히는 것은 다른 종류의 상실감이었다. 남편 민호가 죽었을 때의 고통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었다. 그것은 익숙하고 당연한 아픔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갑자기 찾아온 낯설고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난 몇 주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우의 존재에 기대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무뚝뚝하지만 따뜻한 위로에, 그의 어설픈 친절에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곁에 있을 때 그녀는 잠시나마 지독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의 존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깜빡이던 작은 등불과도 같았다. 이제 그 등불이 꺼져버렸다. 자식들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고립 속에서 그녀는 이전보다 더 혹독한 외로움과 마주해야 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유일하게 마음을 나누던 동반자마저 잃어버린 슬픔이 더해졌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제 저 길모퉁이를 돌아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그림자는 다시는 볼 수 없을 터였다. 그 사실이 민호의 죽음만큼이나 현실적으로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며칠 동안 진우는 폐인처럼 지냈다. 술로 하루를 시작해 술로 하루를 마감했다. 집 안은 빈 술병과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죄책감은 더욱 선명해졌다. 이대로는 안 됐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눈 밑이 퀭한 남자가, 그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 민호가 잠든 추모공원에 도착했다. 가을 바람이 황량하게 불어와 그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민호의 비석 앞에 선 진우는 가져온 소주를 따라 올렸다. 민호야, 나 왔네. 그는 비석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친구의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쟨 다 보고 있었나? 내가 저지른 멍청한 짓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나는 그저 자네 아내가 안쓰러워서 자네를 대신해서 위로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다 망쳤어. 내가 그 가족을 망쳐버렸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는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이번에는 고백이었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던 진심. 처음에는 자네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자네에 대한 의리라고. 그런데 아니었어. 민호야, 내가 틀렸어.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을 여자로 보고 있었네. 웃는 모습을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곁에 있고 싶어졌어. 나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지. 제일 친한 친구의 아내를 내가 감히. 그는 자신의 뺨을 내리쳤다. 짝 하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그래서 벌을 받는 모양이야. 이제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을 테고 그 아이들은 나를 평생 원망하며 살겠지.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그런데 민호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도망치는 게 맞는 건가? 모든 걸 잊고 다시 혼자로 돌아가야 하나? 그는 대답 없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물었다. 바로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쏴 하는 소리가 마치 친구의 대답처럼 들렸다.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게 내 방식이냐? 민호라면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도망치는 건 사나이가 할 짓이 아니지. 네가 저지른 일이면 네가 책임져야 할 거 아냐. 진우는 눈을 감았다. 친구의 목소리가 뇌리에 선명하게 울렸다. 그렇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었다.
진정한 속죄는 외면이 아니라 직면하는 것이다. 친구를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그의 아내가 불행 속에 홀로 남겨지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민호의 대역이 아니라 온전한 박진우로서 그녀를 지켜야 했다. 설령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을 받게 되더라도 그는 비석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약속했다. 알았네. 친구, 자네 말대로 하겠네. 내가 책임지겠네. 자리에서 일어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자기 혐오 대신 슬프지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식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에서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며칠간 머물던 딸 민지가 서울로 돌아가던 날 아침, 그녀는 현관에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제 다 잊고 그냥 푹 쉬어.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잊으라는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무엇을 잊으란 말인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자신을 위로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지우개로 지우듯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딸이 떠난 후 서연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다가 홀린 듯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민호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다.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들과 켜켜이 쌓인 편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바닷가에서 민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서 민호는 그녀를 번쩍 안아들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녀는 남편이 출장 가서 보내왔던 낡은 편지 한 통을 펼쳤다. 서툰 글씨로 눌러쓴 문장들 속에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서연아, 당신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야. 내가 혹시 곁에 없더라도 당신은 늘 웃으며 살겠다고 약속해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식들의 시선이 두려워 불행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남편과의 약속을, 그의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였다. 남편은 그녀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하늘에서 그녀를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이었다.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서연은 조용히 편지를 접어 상자에 넣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눈물 대신 차갑고 고요한 분노와 흔들림 없는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전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먼저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시의 가시가 돋쳐 있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민지랑 같이 집으로 오너라. 둘에게 꼭 할 말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처럼 약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아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목소리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곧바로 딸에게도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걸었다. 약속한 주말, 아들과 딸은 무거운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또다시 어머니의 눈물이나 변명을 들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듯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들 앞에 찻잔을 내려놓고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해명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차분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실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너희 아버지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 아마 나보다 너희가 더 잘 알 거야. 나는 그 사람이 없는 세상은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 아이들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떠난 후에 이 넓은 집은 나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감옥이 됐더구나. 나는 매일 밤이 오는 게 무서웠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다. 너희들은 다들 제 살기 바쁘니 이 늙은 어미의 속을 어찌 다 알겠니? 그저 괜찮으시냐는 전화 한 통에 내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로만 알았겠지. 민준과 민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다.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런 내게 박진우 씨는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다. 고장난 등을 갈아주고 낡은 울타리를 칠해주고 그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했을 일들을 묵묵히 해주었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불쌍한 친구 아내를 가엾게 여겼을 뿐이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저녁일 모두 내 잘못이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 없어. 너희 아버지 40주년 결혼 기념일에 내가 미쳐서 잠시 이성을 잃고 그 사람에게 부탁한 거였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저지른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이었어. 그런데 너희는 어땠지? 서연의 시선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아이들을 향했다. 너희는 진실이 무엇인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 그저 너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어머니를 부정한 여자로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를 파렴치 안으로 만들었지. 그리고는 나를 이 집에 가둬놓고 감시했다. 그게 너희가 말하는 자식의 도리였니? 민지의 고개가 푹 숙여졌다. 민주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만 시선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이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늘 순종적이고 연약하기만 했던 어머니였다.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눈물부터 보이던 어머니가 지금은 추상 같은 모습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꾸짖고 있었다. 그들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그리빙 위도, 슬퍼하는 미망인이 아닌 감정과 생각이 있는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다. 하지만 그 추억이 남은 내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어. 나도 사람이다. 나도 남은 인생은 좀 마음 편히 웃으면서 살고 싶다. 아마 그게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테고. 그 말을 끝으로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에게 어떤 대답도 요구하지 않았다. 판단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둔 채였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울로 돌아갔다. 그들이 떠난 후 서연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해방감을 느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하나가 더 남아있었다. 그녀는 외투를 걸쳐 입었다. 자신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한 남자.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던 남자. 그녀는 그를 찾아가야만 했다. 그에게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라는 친구를 잃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해 주어야만 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박진우. 그가 있을 곳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서연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 진우의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가 있을 곳은 그곳이 아닐 터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동네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민호와 진우가 살아생전 수백 번도 넘게 마주 앉아 바둑을 두던 곳. 그들의 웃음소리와 한숨이 배어있는 늙은 은행나무 아래 역시나 그는 거기에 있었다.
공원은 늦가을의 정취로 가득했다. 은행나무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온통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황금빛 잎들이 눈처럼 흩날렸다. 진우는 그 나무 아래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 바둑판 위에는 흑돌과 백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마치 그의 복잡한 마음속처럼 그는 너무 깊은 생각에 잠겨 서연이 바로 옆에 와서 설 때까지도 알아채지 못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나지막한 목소리에 진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서연을 본 순간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리고 죄책감이 한데 뒤섞여 스쳐 지나갔다. 그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SEO. 서연 씨, 어쩐 일로 앉아요. 서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진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벤치 끝으로 물러앉았다.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많은 말을 담고 있는 신중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바닥에 쌓여가는 은행잎 소리만이 그들의 정적을 채웠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서연이었다. 아이들을 만났어요. 진우는 긴장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전부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오해. 그리고 내 마음. 전부 다요. 그녀는 진우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러니 이제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해요. 나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모욕을 겪게 했으니 그리고 고마웠어요. 진우 씨, 정말로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아직도 어둠 속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진우는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갈무리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닙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민호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사심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변명이 아닌 온전한 고백이었다. 저는 서연 씨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었고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친구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 곁에요. 그래서 벌을 받은 겁니다. 그의 고백이 끝나자 서연은 놀란 표정을 짓는 대신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알아요? 그녀의 한마디에 진우는 무너져 내렸던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도 당신이 곁에 없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텅 빈 집에서 당신의 발소리를 기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전했는지를요.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민호라는 이름이 없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은 친구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았다. 온전히 박진우와 이서연, 두 사람으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슬픔과 오해의 강을 건너 마침내 서로의 마음에 가닿은 것이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을 뻗어 벤치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게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들의 주름진 손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어떤 화려한 언어보다도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은 채 황금빛으로 물든 세상을 함께 바라보았다. 하늘에서는 끝없이 노란 은행잎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늦게 찾아온 그들의 사랑을,
그리고 새로 시작될 그들의 날들을 축복하는 것만 같았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그들은 비로소 함께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 후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나고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바람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기 시작했다. 세상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의 정원에도 작은 파란 싹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진우와 서연의 시간도 계절처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그들은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매일의 삶을 공유했다. 아침이 되면 진우는 더 이상 멀리서 그녀의 집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익숙하게 그녀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오후에는 함께 정원을 가꾸었다. 진우는 힘이 드는 흙 파는 일을 도맡았고 서연은 그의 곁에서 꽃씨를 심었다. 한때는 외로움의 상징이었던 그 정원은 이제 두 사람의 조용한 행복이 자라는 공간이 되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츰 부드러워졌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한때의 추문이 아니라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늙은 동반자의 숭고한 약속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그저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연의 아이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엄마, 식사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럼 요즘은 진우 씨가 맛있는 반찬을 자주 해줘서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있단다. 서연은 일부러 밝게 대답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의 멋쩍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우 아저씨, 옆에 계시면 안부 전해드려줘. 그 한마디에 서연은 모든 것이 용서되었음을 느꼈다. 시간은 원망과 오해마저도 아물게 하는 힘이 있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다. 손에는 방금 정원에서 꺾은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민호가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다. 예전처럼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의 어깨는 더없이 편안해 보였다. 그들은 함께 비석을 닦고 가져온 꽃을 화병에 꽂았다. 서연은 비석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부드럽게 쓸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여보, 우리 왔어요. 그녀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듯 다정하게 속삭였다. 날이 많이 따뜻해졌죠. 이제 정원 일은 진우 씨가 함께 돌봐주기로 했어요. 당신이 아끼던 국화, 올해는 더 예쁘게 필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하늘에서 편히 쉬세요. 우리 잘 지내는 모습 지켜봐 주고요. 그것은 이별의 인사가 아니었다. 영원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따뜻한 안부 인사였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친구의 비석을 바라보았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봄의 햇살 아래 함께 있었다. 돌아오는 길, 진우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은 황혼의 문턱에서 비로소 서로의 완벽한 봄이 되어주고 있었다.